자, 230페이지 교재 펼쳐놓고 네, 잠깐 앞을 봅니다. 자, 우리 국토교획법. 자, 국토교획법상 그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네, 국토교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오늘은 국토교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을 네, 진도 준비할지도 그렇게 하고요. 이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과정이 있겠죠. 그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네,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시행자 결정되면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그 인가가 공식적으로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수용과 사용 방식,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혼용 방식,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죠.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텐데, 자, 오늘 이제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수용 방식은 네, 3, 4월 과정에서는 강의를 아니할 수 있어요. 아니하고 환지 방식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깊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거고요. 5월 달에는 네,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환지 방식을 좀 깊게 넓게 중점을 두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약간 기술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 먼저 체크할 수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30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보십시오. 230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체크할까요? 자, 교재를 보시면 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을 하게 될까? 지정권자 되죠. 네, 지정권자. 자, 1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박산에 봅니다. 박산에 보면 기역번에 시도지사, 니은번에 누구죠? 대도시시장,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 50만,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가 됩니다.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내려옵니다. 국토교토 장관 동그라미 2번인가 나와 있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개 있죠. 이 5개는 네, 그 지금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1번에 보면은 국가라고 되어 있죠. 네, 국가 동그라미에 되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 즉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천재지변, 미연번에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하게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5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좀 객관식이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하나,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니연번에 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밑줄 꼽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 뭐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중앙행정부의 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청이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처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D극본 보십시오. D극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 자, 비행정청이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안. 그래서 비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비행정청이고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잖아요. 비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입니까? 제안입니까? 제안.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되죠.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출연기관의 장이고 그렇게 되죠. 자, 요청과 제안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유념하면서 수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은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책장 잠깐 넘겨봅니다. 넘겨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은 분할 지정하고 결합 지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나와 있죠.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리딩 표시해야 됩니다. 리딩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분할 지정 제도하고 결합 지정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결합 지정, 결합 지정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잠깐 봐주실까요? 자, 본래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데 면적 규모가 2만 제곱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면은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두 개성의 사업 시행지구 A지구, B지구 이렇게 두 개성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합 지정입니까? 분할 지정이 됩니까? 분할 지정이 되는 거죠. 그때 분할 지정은 요건을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분할로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일 것?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번에 나와 있죠? 네,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 분할로 각각의 면적 규모는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각각의 면적 규모가 10,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 지정하기 위한 전체적인 총 면적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최소 2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분할 지정이 법상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 개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성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 지정할 경우 분할로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이 허용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지정이에요. 결합 지정. 자, 결합 지정은 자, 이런 경우가 결합 지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우리 서울시 도시지역 안에도 산지는 있죠. 임야 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죠. 네. 자, 산지가 있으면은, 자,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이쪽의 동네 A지역하고 이쪽의 B지역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진 두 곳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한 개의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결합 지정이 되는 거죠.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한 개의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결합 지정 그렇게 해요. 그래서 A지역과 B지역을 플러스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을 지정하면은 결합 지정 그렇게 되죠. 자, 결합 지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경관보호입니다.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진 두 곳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경관보호가 뭐냐면은 보세요. A지역과 B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만약 지정해버린 이쪽의 산지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니까 개발
훼손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 A 지역과 두 지역을 가르고 있는 이 중간 부분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A 지역과 B 지역을 서로 떨어져 둔 채로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고 네, 두 지역을 결합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모두 가능하고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허용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 한두 줄 정도 오지선다행에 포함되는 방법으로 출제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쉬운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지난해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네, 잠깐 여러분 교재 234페이지죠. 234페이지 넘으시면 되죠. 234. 자, 교재 234페이지를 펼쳐놓고요. 네. 자,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허용하는 면적 규모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어떤 선생님이 한 660제곱미터, 한 200평이죠. 자, 200평 정도의 대지를 조성하려고 네,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지나가다 우리가 200평 정도의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야,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라고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이 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최소 면적 규모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할까요? 네, 라고 하는 거죠. 저를 보면은 저들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 있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을 가정합시다. 자, 도시지역은 이렇게 세분이 되죠.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개가 있죠. 녹지지역 3개. 네, 불러주세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모두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까? 16개. 16개의 용도지역으로 이제 용도지역이 세분 지정되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보전녹지지역이죠. 보전녹지지역은 그 지정 목적에 비춰봐서 네,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네, 보전녹지지역은 이 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용도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아까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대지 조성한다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돼야 되죠. 자, 이거 지금 같이 외우죠. 자, 공업지역은 얼마죠? 3만. 그제 보시면 되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그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서울시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 사업은 법적으로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최소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네,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가 새로 조성될 때만 이 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이 있죠. 나머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나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모두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였다니까. 이런 것은 그냥 뭐 공짜로 하나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3문제 정도는 거의 뭐 공짜 수준. 앉아서 같이 호흡만 맞추시면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근데 나머지 3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문제는 깊고 넓게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을 못하게 만든 거죠. 3문제 정도는 보편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3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높았다는 거. 요즘에 출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 3문제 중에서 여러분 한두 개만 더 하면은 네, 여러분 안정적으로 합격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앉아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공업지역은 얼마죠?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죠?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네, 택지를 조성할 때 아파트 중심의 그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10,000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 사업은 법적으로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최소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나갑시다. 자, 이제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적 외,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 나왔죠.
그럼 도시적 외지역은 용도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이 있죠? 5개가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죠. 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지 아니한 지역에서, 즉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최소 면적 규모 얼마 이상이 원칙이죠.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30만 제곱 미만인 도시개발은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최소 30만 제곱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구역청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적이 얼마죠?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정비급상 자연보전권역이거나 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구역청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얼마죠?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여기까지가 작년에 한 문제 범위였습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이죠. 오늘은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범위를 넓혀서 들어가는데 좀 어려워요. 잘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법조문 교재를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봅니다. 2번 딱 중간에 있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 찾으셨습니까? 별표하시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읽어드립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까지 미칠 것이십시오. 자연녹지지역부터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을 미칠 것이고, 자, 미칠 거면서 가만히 보세요.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지역 내지는 보전 용도입니까? 유보지역 내지는 보전 용도가 되죠. 그러면 이곳은 개발됐습니까? 미개발된 지역입니까? 대부분이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미개발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미개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미칠 것이고 손떼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면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죠? 자연녹지지역 미칠죠. 도시적 외지역 중 무슨 용도죠? 계획관리지역 미칠죠.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이해하는 게 가장 좀 암기입니다. 설명들으면 이해가 되고요. 자, 그 법조문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완벽하겠죠? 네, 봐주십시오. 여러분 상당히 저 공부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봐주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본래부터 개발 용도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그래서 개발 용도로 볼 수 있죠. 개발 용도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개발지역이에요. 개발된 지역이라는 거죠. 본래부터 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개발이 된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본래 안 되는 용도지역이고, 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그리고 하나 나갑니다. 하나 나가면은 계획관리지역 있죠. 도시적 외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여기까지는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 봅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죠. 나머지 용도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은 개발이 유보됐거나 혹은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곳은 도시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고요. 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무엇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까?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둘 다 공통점은 장기 정책계획이잖아.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장기 정책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계획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만? 자연녹지지역은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도시적 외의지역, 도시적 외의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생산녹지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고지선생 지문을 그렇게 출제하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20,000제곱미터인 생산녹지지역, 20,000제곱미터인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O 옮겼습니까? O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도시적 외지역은 어디만 가능하죠?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대한 상상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문을 읽을 때는. 자, 다시 할까요? 미개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할 무엇이 있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을 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데 혹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한 1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익숙하면은 점수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 낯설어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이해가 사라지기 전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고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면적 규모 있죠.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4곳이 있어요. 4곳.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3번 지정 요건 배제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별표하시고 네, 동그라미 1번에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취락지구 나올 겁니다. 저 뒤에 취락지구 컬러로 복사되어 있죠. 취락지구 밑줄 것이고 취 동그라미 합니다. 취락지구 밑줄 것이고 취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발지정지구 밑줄 것이고 개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지구단위구역구역 동그라미 2번에 지구단위구역구역 밑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구역구역 밑줄 것이고 지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제가 읽으면 밑줄을 쭉 것이십시오. 밑줄 것일 준비됐죠? 네, 밑줄 것이십시오. 국가균행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적으십시오. 방금 밑줄 거 드린 것을 곧 이걸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라고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에요. 국가균행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에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지방에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국가공기업본사를 지방에 낙후도시로 이전해서 혁신도시가 출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의 정책적 출범의 그 당위선 어디에 있었죠? 국가균행발전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균행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지역이고 이 혁신도시 건설지역도 네, 이런 면적 규모나 그리고 광역도시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 협의 동그라미 하면 되죠. 협의 동그라미 3번에 국가균행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협의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잠깐만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미개발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떤 행정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면적 규모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곳이 4곳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옵니다. 취지계 협의 그렇게 오시라고. 취지계 협의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취가 뭐죠?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거나 우리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에서 배웠죠. 그죠? 네,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취락정비가 다 목적이었죠. 네,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는 뭐죠? 지구 단위 구역구에 지정됐거나 걔는 개발 지정지구가 지정됐거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 혁신도시 건설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지역은 용도지별 면적규모나 그리고 미개발지구 지정요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집중. 상당히 오늘 범위를 넓게 들어갔죠. 넓게 들어갑니다. 쉬운 부분은 간단하게 그리고 좀 어렵고 출제가 많이 되는 지역은 좀 넓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3, 4는 기술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처음부터 합니다. 같이 집중할까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규모 이상이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의 외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개발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규모 이상이 되더라도 미개발지역, 즉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의 외지역은 네,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그 미개발지역 중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만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자 이런 그 용도지역별 면적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나 그리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죠? 취지계 협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구역구에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위원장과 협의된 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요. 저 문제 낼까요? 네, 여기 보고 대답해 봅니다. 금방 배우셨는데 이걸 보고도 네, 대답을 못하면 제가 퀴즈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잘 집중해서 대답하십시오.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구역구에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구역구에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네, 5,000제곱미터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될 수 있다. 5 믿겠습니까? 5죠. 5입니다. 지구단위 구역구에 지정되면은 면적규모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니까 주거지역도 5,000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죠. 상당히 어렵죠. 그죠? 네, 그렇게 나오고 금방 이제 한 80% 정도 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네, 집중력이 좋으십니다. 한 방에 맞추셨으니까 땡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 와요. 240페이지 와요. 빨리 오십시오. 240페이지에 0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네, 출제 가능한 영역을 넓고 깊게 다루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05번을 별표하시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가 됩니다. 네, 저전 잠깐 보실까요? 네, 저를 보십시오. 교재는 움직이지 말고요. 그대로 240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돼요. 간간히 교재를 보면은 240페이지를 진행할 겁니다. 네, 봐주시고요. 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목차들이 떠올라야 되죠. 목차들이. 그러면 이제 학습을 좀 넓게 잘 공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시작합니다. 현장 그립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여기 보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가 도시개발하기 전이죠. 네, 도시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임야가 있습니다. 산지 임야가 있고요. 그리고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이 용도지역을 묻겠습니다. 우리 국토 가운데서 전답, 과송 등 농지,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집중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 있는 산지가 있는 땅인데 도시에 가까우면 무슨 용도지역이었죠? 생산, 관리지역.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농림지로 가정합시다. 농림지역은 일단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 개발됐습니까? 대부분 미개발 지역입니까?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왜 지역이고 미개발 지역이니까 광역도시가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고 광역도시가 도시공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계획되고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맞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정책계획에는 광역도시가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고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세상은 그대로일까요? 변화할까요? 변하겠죠.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자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되냐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 있잖아요.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딱 해버리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재 볼까요? 교재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240페이지죠.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로 본다. 다만 동그라미 계속 줄 거죠. 이미 그 동네에 무엇이 지정돼 있었죠? 지구단위 구역이 이미 지정돼 있었거나 그리고 이미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취락 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의지되지 아니한다. 설명드렸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고개 들고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이제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그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바꿔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국토교육법에서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고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돼도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이 들판에 농지 소유자, 뭐 여기 토지 소유자는 수천 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수백 명, 수천 명,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계속 농사 짓고 있고요. 이게 사과 농장이 있거든. 이게 사과 농장이 있으니까 계속 사과 따고 있고, 막 이렇게 농사 짓고 있고, 뭐 여기 누구는 뭐 전원주택 짓고 있고,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도시개발사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두 번째, 행위제한.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래요. 일정 개발행위는 관할 시청 근처에 없이 할 수 없도록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허가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행위 허가받지는 않죠. 네, 도시개발 사업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이 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을 구별해야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하고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고객에게 또 컨설팅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두 번째,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행위는 네, 이미 허가상으로 규정되어서 네,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비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오른쪽에 봅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토지에서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비제한을 받는 대상,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7개.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부터 첫 번째 글자를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면서 내려갑니다. 공, 토, 건공, 토. 풀죽입니까? 물죽입니까? 물죽. 건공, 토, 물죽.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 죽은 죽인데 물죽이 돼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 동네에서 개발행 허가 없이 내 땅이지만 일정한 개발행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받는 대상 7개. 자, 건공, 토, 물죽. 낯설지 않죠. 지난주 우리가 국토교육법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일정한 개발행위는 관할 시청 문제로 허가받죠.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하고 거의 유사하잖아.
중목의 벌채, 식재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건축 동그라미 하죠.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건축물의 뭐죠? 대수선,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거나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 세 가지 행위를 관할 시청 군청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의 건축 물론이고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 변경까지 관할 시청 군청에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세 가지를 정확히 외워야 돼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허가 없이.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죽이 뭐죠? 중목할 때 죽은 대나무, 목은 그냥 일반적인 나무죠. 그래서 대나무와 나무, 이 중목을 벌채, 내 것이지만 중목을 벌채하거나 내 땅이지만 중목을 식재, 새로 심는 거죠. 식재하는 것은 개발 허가 없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외에는 내 땅이지만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나무도 과수원의 나무도 식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관할 시청 군청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이래서 이런 것을 허가 없이 못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자, 봐주십시오. 여기 농림지역에 가수원이 있었잖아. 사과를 하는 가수원이 있었죠. 가수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이 사과 농장의 사과 나무는 보상을 할까요? 한지방시로 하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 준다고. 사과 농사를 못 하게 되니까 환지방시로 한다면. 그럼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100그루 있었어. 100그루가 있었다고. 농장에 100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당 그 1년에 사과를 10만 원 정도 딸 수 있대. 그렇게 해서 100그루에 10만 원이면 얼마죠? 연간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정도 사과 수입을 얻고 있었죠. 앞으로 이 사과나무에서 20년 동안 사과를 딸 수 있대. 곱하기 20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가가 결정이 되겠죠. 청산금을. 그러면 얼마죠? 2억 정도 청산금을 받게 되잖아요. 좋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과나무 100그루에 2억이니까 200그루면 4억을 청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존의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싶습니까? 더 심고 싶습니까? 더 심고 싶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외에도 더 사과나무를 식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앞으로 도시개발 사회에 방해됩니까? 도움됩니까? 방해되니까 그런 행위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외에는 내 땅이지만 중목을 벌채하거나 이렇게 사과나무를 함부로 식재하는 것도 관할 시청 군청 허가 없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행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항공 촬영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과나무 100그루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관할 시청 군청의 허가 없이 사과나무가 150그루가 됐어. 나머지 50그루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까? 원상회복 명령 대상입니까? 원상회복 명령. 사과나무 다시 뽑아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이런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대수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그리고 내 땅이지만 중목을 벌채식재하는 것도 관할 시청군청의 허가 없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행비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 현장을 좀 보니까 좀 쉬워지죠, 그죠? 교재는 어려운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임의사항이 있다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이 원칙적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임의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동그라미 1번, 2번은 임의사항이 되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1번에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정도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2번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대표적으로 뭐죠?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뭐 읽어두면 되잖아. 크게 설명을 요하지 않잖아.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미연번에 봅니다. 조심해야 돼. 미연번은 발표하고 싶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임의사항에다 제외되니까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시제는 임의사항입니까? 허가 대상이 됩니까? 허가 대상이 되거든.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경작장에서 관상용 주목을 임시시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가 몇 개를 한 거죠? 두 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도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 결정이 고시되고, 그리고 일정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두 가지 설명한 거죠. 4번 내로입니다. 기득권 보호.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교재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착수한 사업가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이내에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줄 것이십시오. 30일 이내에 이미 착수한 사업가공사 내용을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 좀 잠깐 볼까요? 우리 국토교육서 이렇게 공부했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사업가공사에 이미 착수했다면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죠? 이 원칙인데 시가와 주중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 그 결정고시를 몇 개월 내에 신고하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돼요. 시가와 주중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는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받고요. 금방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 그 지정고시도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내에 신고하면 착수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다. 조금 약간 빠르게 그래야 앞뒤 비교가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도 착수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하려면 30일 내에 신고하면 사업가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돼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몇 개월 내에 신고합니까? 3개월 내에 신고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며칠 내에 신고죠? 30일 내에 신고. 쉬워요. 시험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좀 빠르게 진행해야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한 개씩은 다 외우는데 네 가지 비교 안 되니까 혼동하는 거잖아. 객관식은. 네, 약간 좀 빠른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책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지고 242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발표하시고요. 해제 사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구역 수립. 자, 지금부터 읽으면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은 박스의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입니까?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 박스 안에 두 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해제 사유가 됩니다. 적으십시오. 해제 사유. 1번 같이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잠깐 보실래요? 설명 들으시죠? 이거마저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어. 그럼 잠깐만요. 빗금침 부분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구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는 뭘 받죠? 행위 제한을 받잖아. 맞죠? 내 땅이지만 중목의 벌채식제도 관할 시청구청에 허가 없이 할 수 없잖아. 건축물의 건축 할 수 없잖아.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리고 대수선 행위도 못 하잖아. 내 건축물이지만 이렇게 행위자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그 지정고시 자체로 수천 명의 국민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다고.
3년 내에 실시구 인가 신청이 없다고.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했지 그 다음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만 있게 되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행위 제한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냐고. 근데 3년 동안 실시구 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고. 국민의 재산권만 다치게 되잖아.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3년 동안 실시구 인가 신청이 없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사유는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중단이 해제의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뒤에다가 가로 열고 사업 중단 그렇게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의 중단이 해제의 원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그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로 안에 줄 것이십시오. 괄호 안에 줄 것이십시오.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동그라미 2번은 해제 사유가 두 가지 들어있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그렇게 되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봐주실래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수용 방지로 도시개발사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 제일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이렇게 수용 방지로 도시개발사 공사 끝나면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고 그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무사히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뭐죠?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오늘 배워요.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는데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두 가지 공통점은 사업 중단이 해제의 원인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도시개발사 공사 완료,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가 된 거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세 개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5월달 되면 또 두 개를 살짝 추가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죠. 너무 혼동돼요, 여러분이.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네, 5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까지 중요 내용은 다 다루던 것 같고요. 잠시 휴식 후에 24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